제가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선당우사하겠습니다.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저희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가면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고 오늘은 아무래도 나오셨으니까 민주당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네네. 당내에서 이 비명, 내가 친명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적은 있어요. 그럼 네. 이제 그 대표와 가까운 쪽과 대표와 먼 쪽으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한 중간쯤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됩니까? 고민정 의원의 입장이랄까? 물론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두 분이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가 궁금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평가할 때는 내가 친명인 것 같은데? 하는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그래요? 예, 어떤 왜 면에서? 그러냐면, 저는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 때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표는 이재명 대표님이시고, 제가 지도부로서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의 어려움은 곧 저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우리 민주당의 어려움이어서 어떻게든 어려움을 늘 극복해야 되고 타개해야 된다는 게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미지들 혹은 공격들을 방어하고 혹은 그 프레임을 전환하려면 이런 정도는 강하게 한번 해주셔야 두 번, 세 번 할 거 한 번으로 끝납니다. 이제 주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이제 가장 어려웠을 때가 체포동의안이 올 초에 왔을 때인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앞으로의 검찰 수사나 사건의 숫자로 봤을 때는 단시간 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사법 리스크를 떨쳐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거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하나하나 이해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그 사법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대표로서 당을 잘 이끌어 나가면 이게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건은 그대로 있지만 자꾸 이제 묻히게 되는 것이고 그냥 넘어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몇 달이 쭉 지나온 지금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은 저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저희 지도부가 얼만큼 어떤 리더십을 갖고 당을 이끄느냐. 그래서 적어도 지도부니까 스스로를 좀 반성하고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당도 또 대표도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 지금 여기까지 여기 오신 정치인분 중에 가장 친명에 가까운 게 아닌가 바로. 그러니까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마지막 말씀하신 것부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차지하는 존재감이랄까 비중이 좀 줄어든 건 맞아요. 근데 다른 좋은 게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생 이런 부분에서 유의미한 걸 하고 국민의 지지가 높아서 그 존재감이 떨어진 게 아니라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코인 문제, 체포동의안 또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이제 후쿠시마 이걸 가지고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또 최근에는 이제 중국 대사관 관저 문제, 그것 때문에 이 존재감이 약해지는 거니까 썩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가 싶고.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고민정이 말하는 정도 수용한다라는 느낌을 대중들한테 준다면은 전 그게 고민정 최고위원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에 윈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민정은 쓴소리를 하는 사람 포지션, 이재명 대표는 그 정도 쓴소리는 수용하는 사람 포지션이 돼야 되는데, 고민정 최고위원은 그 포지션을 조금 올리는 것 같은데 아직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아들이는 포지션까지는 못 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좀 짓궂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다른 친한 의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친문이라고 평가되는 분들. 지지난 대선 경선 때는 문 대통령이 그때 양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막 피토하면서 막 우리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때 이른바 친문이라고 되는 분들은 별로 문제의식이 없었거든요. 아니 그게 뭐 지지자들이 하는 거지. 지금 이제 딱 반대예요. 그때 이제 문 대통령이 양념입니다 하는 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 가까운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때 이재명계가 분통 터트리던 걸 그대로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메랑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짓궂지 않은데요? 100% 동의. 네, 아, 그러세요? 100% 동의합니다. 저야말로 그 당시에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늘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만 많이 듣고 오히려 문자 폭탄 이런 거는 모르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문자 폭탄 너무 많이 받으면서 아, 그 시절에 정말 어려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와서 많이 하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고민이 아 여기가 고민을 털어놓게 만드는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지도부를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건 내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외부적으로 얘기하진 않겠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당내 분열로 기사가 양산될 거 너무 뻔하니까. 그래서 비공개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해도 도저히 안 되면은 이제 그때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내부에서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부에서 치열하게 사실은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네, 네네네. 비공개 회의니까. 네네네. 일단 제가 이제 그 의견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자의 욕먹을 용기가 있어야죠. 정치인은. 그런데 일부러 욕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민심의 풍향계 역할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중도층을 이제 갖고 와야 되겠는데 중도층의 민심에 예민하다면 정무적인 거는 저는 공개적으로 타이밍 늦지 않게 당내에서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지금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비치냐면 의사결정 과정이나 모든 게 이렇게 민심보다는 그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니까 저는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 리스크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보여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민주당은 진보 정당을 자임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완전히 민심과 똑같을 수는 없고 그게 옳지도 않습니다. 조금 뭐 노동 이슈, 인권 이슈 이런 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근년에 몇 년 사이에 민주당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과 중도층이 제일 괴리됐던 건 무슨 차별금지법이나 노동이나 이런 이슈가 아니에요. 조국 장관 이슈, 이재명 대표 이슈, 최근에 김남국 의원 이슈 이런 거에서 차별점이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의 지금 정체성은 도덕성 이슈에 대해 가지고 우리 편은 지키는 정체성으로 외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지 기반하고 이렇게 뭉치고 과거에 뭐 꼭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뭐 서민과 중산층 남북 평화에 대한 정당이다라는 그 깃발을 계속 갖고 가고 조금 아니더라도 항상 그걸로 뭉치는 느낌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야 북한하고 대화한 게 맞자라는 식의 논쟁은 벌어질 수 있는데 그건 정상적인 논쟁이죠. 근데 지금의 논쟁은 뭐 조국만 억울해? 이 논쟁. 뭐 이재명은 뭐 검찰에 이거야 논쟁. 김남국이 뭐가 문제야 논쟁이라는 거죠. 그게 정체성으로 외화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렵다. 이게 지금 고민정 의원이 또 최고위원이시니까 나오시니까 제가 이제 글에서도 여러 번 썼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신노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노선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래 제가 정체성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 뉴 민주당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0.73%를 진 정당이 그러니까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기고 그 4.7 재보궐선거부터 연속 졌는데 0.73%를 지고 나서 백서를 안 만들었어요. 이게 백서가 괴로운 일인데 패배한 정당의 백서라는 게 괴롭거든요. 누구 때문에 졌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특별히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특별한 관계신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책이나 이 노선에 대한 그게 외교 노선, 안보 노선, 경제 노선부터 부동산 재정에 대해서 한 번도 리뷰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난주에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람의 입장에서 네. 그 뜬금없는 질문을 드리자면 혁신위원회는 뭘 하는 건가요? 만들려고 지금 하는 혁신위원회는 뭐 최고위원회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뭘 하는 건지? 일단 그날 이제 혁신 의총을 했을 때의 결과물로 혁신위를 만들자가 도출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당내 민주화 뭐 부분 또 뭐 윤리위를 좀 강화하는 거
사실은 이제 공천에 다들 가 계시긴 하지만 공천 룰과 관련된 거는 이미 그 이계호 의원님이 단장으로 해서 TF에서 어느 정도 그 큰 틀은 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당원 투표로 해서. 그래서 그 디테일까지 어느 정도 갈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한테 앞으로 닥치게 될 사건 사고는 워낙 많을 테니 실제로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검찰에 의해서 뭐가 터질 수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지도부에서 결정해서 가려니까 매번 속도가 늦어서 윤리를 좀 강화시키면 여기에서 조금 소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뭔가 부패 정당 혹은 뭐 무능한 정당 여기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게 이제 윤리위 부분인 것이고요. 제3자 입장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네. 혁신이라는 건 사실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비대위가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비대위 성공 사례도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첫째는 총선 직전에 비상대권, 공천권을 갖고 들어와야 돼요. 박근혜 비대위나 김종인 비대위처럼. 두 번째는 대주주가 전면에 나서거나 박근혜처럼 문재인처럼 대주주가 정권을 주거나 해야 돼요. 이런 경우 성공하고 혁신위는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제가 관찰할 때 왜 지금 이 시기에 나오냐. 그건 지도부를 향해서 자꾸만 총구가 오니까 그걸 좀 완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혁신이라는 건. 근데 이 혁신이라는 건 김상곤 조국 혁신위도 결국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그거 발표했는데 안철수는 혁신은 실패했다고 그래서 문재인 안철수가 충돌하다가 결국 12월 13일 안철수 탈당하고 비대위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혁신위는 제가 보기에는 당에서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냉정하게 따지면 총선 이기려고 하면 그 속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총선 치러보려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거냐, 분당을 각오하고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설득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를 비대위로 전환시킬 거냐를 빠른 시간 내에 정교하게 시나리오를 짜야지 뭐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불안한 건 아까 제가 역사적으로요.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진 분이 당을 다시 맡은 사례가 2번 있습니다. 이해찬과 문재인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전에 이미 당의 대주주예요. 대주주이기 때문에 당을 바꿀 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비주류가 당을 바꾼 사례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 대통령 됐기 때문에 민주당 깨고 열린우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처럼 대주주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 상태는 바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지지율도 높고 힘이다 그러지만 제 눈에는 굉장히 약한 대표예요. 힘이 없어요. 이 당이 그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일찍부터 이걸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선거 때 와서 그냥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있어요. 혁신위에 대해서 되게 제가 부정적인 게 이런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크게 봐서 2가지 방향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 똘똘 뭉치자, 당원 권한을 더 강화하자라는 흐름, 주장. 말도 안 된다. 중도 민심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 그럼 혁신위한테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당신들은 이걸 구현하는 구체적인 설계를 뽑아주시오라는 걸 맡겨야 되는데 혁신위한테 이걸 결정하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잖아요. 근데 밖에서 볼 땐 지금 조금 그렇게 보여요. 그 혁신위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위가 말하면 그거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혁신위원장이 됐다고 칩시다. 네. 가능성 제로지만. 그러면 제 첫 번째 고민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그대로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물러나지 않으면서 당을 어쨌든 하나로 묶어서 통합을 혁신과 통합을 동시에 해서 선거 치를 수 있을까? 이게 시나리오 1이잖아요. 이게 가장 원하는 그림이니까 이걸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혁신위원장의 실전적 고민은 야 이거 나를 임명한 대표가 물러나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면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공론화시킬 것이며 어떻게 설득해서 이게 되게 할 거냐. 이게 난제 중에 난제예요. 둘 다. 유지시키는 것도 난제고 나머지는 제가 보기엔 별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덜컥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뭐 정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수준의 논의가 나올 것 아니면 위원장을 뭐 누굴 세우고 무슨 논의를 하는 것이 밖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자 어쨌든 지금 1시간 가까이 제 고민정원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신 것 같아요. 내가 지도부기 때문에 네. 뭔가 이런 얘기가 들어왔을 때 네. 맞는 얘기가 있고 선뜻 동의를 하고 싶지만 표정만 봤을 때는 그러나 내가 지도부니까 저걸 여기서 뭐 이렇게 아니요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되게 동의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우리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조차 소화해내지 못하면 저는 뭐 내년 총선은 볼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어떤 당이든 최대한 이 조언해주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당은 내년에는 질 수밖에 없다.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이시니까 잘 안 되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혁신위한테는 모든 네. 걸 열어놓으면 안 돼요. 구체화시켜서 줘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걸 뭐 이 당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고 그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를 모르는 사람이 혁신위원장 하면 그 혁신위원장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김종인 비대위가 총선 패배 후에 들어왔지만 국민의힘을 변화시킨 건 그때 당이 뭐 미래통합당인가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그 정도 정무적 감각은 있는 분이에요. 지금 두 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혁신위원장이다. 그러면 혁신위원장 할 때 지금 전 두 가지 하러 왔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 국민 사람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문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를 수 있냐 없냐. 이게 참 난제 중에 난제다. 이게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혔고 강력한 그 지금 그 대선 주자였고 그런 분을 제일 좋은 방법은 이재명 대표가 존속하면서 하는 방법과 어쩔 수 없이 안 될 때 비례로 가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걸 검토할 거다. 결론 내릴 거다 우리가. 그래서 결론 내려서 답을 드릴 거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5년 만에 정권 빼앗기고 지난 1년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다 그러는데 지금 국제정치 환경과 국내 정치 환경 변화가 있는데 그래도 민주당의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거다. 이게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는지. 이게 백서죠. 백서를 대체하는 겁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이 두 가지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이 문제를 토론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는 사람들 위원들 구성해서 할 거다. 그리고 활동 기간이 3개월에도 언제든 그 끝나는 날 이걸 지도부에게 일단 의견을 드리겠다. 분명하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렇게 해야 그 혁신을 둘러싸고 전쟁이 다시 한번 가을에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또 뭐가 나와요. 이게 뭐 실패했다 뭐 했다 해도 봉합이 되든 아니면 뭐가 되든 되지. 처음부터 수위를 너무 낮춰갖고 하나만 한 거 되면요. 이게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쭉 이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약간 텐션을 끌어올려서 혁신위부터 상당한 긴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가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약간 성공한 사례들이 꼭 혁신위가 된 형식이 아니더라도 6.29 선언. 그게 뭐 뒤에는 뭐 누가 이제 진짜 기획자냐는 논쟁도 있지만은 6.29 선언이라는 게 이렇게 합시다. 아니면은 난 이 자리까지 내놓겠습니다. 노태우 당시 후보가 그렇게 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시기였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정풍운동 같은 게 이제 천신정이 건너가면 안 된다. 이 선으로 물러가야 된다. 면전에서 이야기하고 건너가 또 받아들이고 대통령도 은근슬쩍 이렇게 밀어주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때 성공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김종인 비대위 이야기 나왔지만 그때야 그 정치 구단들이니까 아주 상징적인 인물 두 사람은 날렸지 않습니까? 이해찬, 정청래. 친노 좌장 6선 이해찬 의원의 공천 배제는 공천위가 아닌 김종인 대표와 비상대책위의 결정이었습니다. 친노 지지층을 잃더라도 호남과 중도층 표심을 잡겠다는 김종인식 물갈입니다.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있더라도 정청래 의원을 배제해야 중도층 사이에 당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거라고 김종인 대표가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두 사람 덕에 이른바 친문의 다른 의원들은 딱 안전하게 간 면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긴 사실 되게 어려운 환경이긴 해요. 민주당이 여러모로. 1시간 정도 고민정 의원에게 당내 얘기로 한참 저희가 또 아니 근데 민주당에 관심이 참 많으셔서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희망의 끈은 있구나. 야당의 몫은 어쨌든 정권과 권력을 비판하는 몫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거. 그냥 야당이라고 몸집은 큰데 아무런 힘도 없고 정권을 견제하지도 못하고 정권을 힘들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저는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보통은 여기 나오시면 정치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보통은 한 뒤에 한 10분, 20분 정도 다음 주에 다시 모세요.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현안도 많고 또 책임지신 부분도 많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았고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 들어야 할 이야기들도 있고 또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민주당에서 고민정 너 정도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들이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오늘 방송 이후에 제가 달라진 모습이 혹시나 보이거든. 두 분이 만들어내신 거다. 뭐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하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민정원 수고하셨고요. 네, 네. 앞으로 또 활동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